네, 3인칭 시사시점 오늘은 장성철 소장,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색다르네요. 네, 떨려요. 아유, 어제 잘하시던데요. 아유, 아닙니다. 네. 장소님 훨씬 잘하시고요. 아니요. 예, 우리끼리 주고받는 덕담 속에 김민하 평론가는 네. 안색이 좋으시네요. 네. 안색이요? 네, 저야 뭐 언제나 잘 먹고 잘 자고 있으니까 뭐 안색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이 프로는 장씨들만 진행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김씨가 장씨들이 진행하는 김씨 네. 전성시대를 한번. 그래도 오늘은 좀 든든하네요. 아, 그래요? 네. 왜? 예, 진짜 진보, 가짜 진보, 그다음에 가짜 보수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셋이서 한번 잘 해보죠. 네. 저희 방송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팍팍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민하 평론가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뉴스 어떤 건가요? 네, 무서운 무인기 안 뚫린 듯 뚫린 듯 네. 뚫렸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앞에 이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속보가 계속 쏟아지고 네. 있어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우선 사실관계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네. 조선일보에 단독 기사가 실렸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은 어제 이제 이 군하고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북한 무인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 한 3km 반경에 설정해 놓은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을 했다 일부. 이 사실이 보고가 됐다라고 오늘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군 당국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첫째로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브리핑에서 그런데 이 용산 뭐 이렇게 상공을 지나간 건 아니지만 네. 하지만 이 비행금지 구역 일부를 지나갔다. 라고 스쳐 지나갔다. 그렇습니다.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군 당국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지난달 29일에 공지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당시에 입장이 그럼 바뀐 거냐, 바뀌었다면 왜 바뀐 것이냐 이런 걸 두고 오늘 상당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장 소장님은 뭐 보수발 패널로서 이거 참을 수 없는 의지 아닙니까? 참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전 참을 수가 없어요. 네. 그동안 몰랐나? 그러니까 항적 핵무를 열흘간 지금 몰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능력한 거잖아요. 네, 아니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맞아요?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건 더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합참의 오늘 발표 중에 가장 정말 국민으로서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실은 안전에 이상이 없어요라고 얘기했어요. 네. 서울 상공이 뚫렸어요. 국민은 불안전해도 돼요? 대통령만 안전하면 다냐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국민은 위험에 빠져도 돼요? 이거 군이 대통령만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집단이에요? 네. 이거 너무 무책임하고 정말 화가 나는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소중하고 다 지켜야 되는 군인데 그럼요. 대통령은 안전하다. 그러니 염려할 거 없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데요. 김민하 평론가도 비슷한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죠? 전 이전부터 기분은 좀 나빴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얘기했거든요. 서울 북부만 지나갔다. 예. 마치 그러면 괜찮은 것처럼. 근데 제가 은평구에 살고 있는데 은평구 주민으로서 뚫렸어요. 그렇죠. 이 기분이 상당히 이상했는데. 저는 네. 일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또 같은 공통된 권역에 어떤 저는 살고 5대가 완전히 다 돌아다녔어요. 그 너무 지역에. 우리 동네가 뚫렸다 거의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무섭습니다. 네. 근데 이 무인기에 대해서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군 당국이 지금 이제 장성철 소장님은 뭐 거짓말을 한 거냐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군의 무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쭉 설명한 걸 보면은 여러 가지 항적들이 이 무인기인지 무슨 새떼인지 모르겠는 구분할 수 없는 이런 항적들 중에서 나중에 이 검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건 좀 무인기인 것 같아.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그걸 지금 분석해가지고 무인기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무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군이 또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뒤늦게라도 이걸 이렇게 좀 파악을 했다라면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뭐 이러기 전에 먼저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런 저는 의심이 김민하 들거든요. 평론가님의 발언에 좀 반박하고 싶어요. 네. 군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합참은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완벽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앵무새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믿어요. 국민들은.
전방에서 잘 지켜줄 거고 영공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무인기 하나 못 잡았단 말이에요. 항적 행로도 열흘 동안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믿고 무능하거나 살아요? 거짓말이거나 지금 두 가지 진실 게임에 이제 돌입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군 당국은 군 당국대로 그리고 또 이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그 국정원은 또 국정원대로 각각 좀 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요. 이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촬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민하 평론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화가 나지만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네. 그 완벽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정보위에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브리핑이 국정원이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보위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 네. 그리고 무인기가 5대가 이제 지나간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5대 중에 한 대가 이제 지금 비행 금지 구역에 이제 지나간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 이번에 이제 지나간 무인기는 아마도 이제 정찰용으로 파악이 되는데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원거리 정찰용 무인기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와 비추어 보면은 예. 지금 국방부가 나중에 뭐 이렇게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지나가고 어쨌든 서울 상공이 뚫린 것 자체가 네.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제대로 설명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도 문제지만 네. 이후에도 최소한 어제는 그러면 알았던 거지 않습니까? 어제 맞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기 네. 때문에 그때 왜 진작 밝히지 않고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쉬쉬한 것이냐? 만약에 조선일보가 안 썼으면은 우리는 몰랐던 거냐? 이런 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화가 나고 그야말로 답답하고 그렇죠. 불안해요. 작전 실패고 허위 보고다. 그럼 그 자체로 문책감이다. 이런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인데 드디어 이재명 대표가 나섰습니다. 이거 사과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두 분 어떤 입장이세요? 장 소장님부터. 대통령도 허위 보고를 받은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좀 대통령도 보여져요. 몰랐다고 보세요. 어제는 제대로 보고를 받지 그러니까 않았을까요? 어제 보고받기 전까지는 대통령도 몰랐다라고 몰랐다. 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군이 대통령에게도 거짓말을 했었다. 지난 9일간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군의 어떤 문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단은 경계가 뚫렸다. 우리가 제대로 무인기를 격추도 못했다. 항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것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7794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대통령이 몰랐다고요? 그럼 이거 더 큰일 아닙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를 누군가 막고 있다는 건데 뭐 이런 말씀 주셨어요.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거 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청문회라도 하고 국정조사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가지고 아니에요? 청문회? 아니 근데 국정조사?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이거는 우선 국회 국방위를 국방위를 열어가지고 열어서. 거기서 이제 합참 관계자들 불러다가 네. 도대체 어떻게 지난 열흘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엄중한 추궁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당장 그 문제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조사 수준의 네. 그러한 이제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대로 일종의 대국민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또 지나치게 정쟁화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일수록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게 결국은 모든 게 여의도 정치에서는 그러한 이제 대결 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어디로 갈 거냐면 대통령실 왜 옮겼냐 이걸로 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무인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한 어떤 방어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대통령실을 이렇게 졸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대응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대통령실이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것들을 허용한 거 아니냐 네. 얘기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대통령실 이전하는 과정의 졸속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사과를 하고 인정할 네.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네. 그럼 앞으로 북한에서 계속 무인기를 이렇게 보내서
대통령실이 있는 이 용산이 막 촬영이 되고 심지어는 공격용 무인기까지 올 수도 있다. 그럼 정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도 책임 있게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의 이제 역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계속 이걸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이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보의 정쟁은 없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생활 터전을 지키고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제대로 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 찍고 돌아가서 다시 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올 때 또 혹시 공격용 뭐라도 실어가지고 오면 근데 또 뚫렸다. 이러면 그땐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그런 일은 없도록 군이 그야말로 안보 태세를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합동 연합훈련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실사격 훈련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 스텔스 무인기라든지 드론 부대 창설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에서는 아주 엄중하게 앞으로 더 경계하고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으로 장성철 소장께서 가지고 오신 뉴스는 우선 준비된 오디오를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출마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반에서 50등 하는 친구가 저 서울대 안 가겠습니다. 포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년의 여론조사를 보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좀 낮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좀 깨달음,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 중에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거고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의 마음이 나에게 없구나. 그런 것을 좀 확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출마 선언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등록하려면 설 이후에 1월 말이나 2월 초인데 대략 20여일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벌써 출마 포기를 했다라는 것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강력한 사인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해 봅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앞에 말씀하신 권성동 이제 의원의 뭐 충정, 나름의 충정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사실 새롭게 뭐 만들어진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런 충정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다 지지율이 낮을 것이고 뭐 별로 이 인기가 없을 것이고 여러모로 최측근이라는 부담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전에도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뭐가 변했길래 권성동 의원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당권 주자의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이제 나는 안 하겠다고 말하게 되었는가? 그 외력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외력이라는 것은 장재원 의원이 뭐 하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뭐 누가 그랬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이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친윤 이 당권 주자에 대한 교통 정리를 해야 되니 그리고 우리는 이 지지율로 보나 뭐로 보나 김기현 의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 뭐 꼭 김기현 의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신은 불출마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뭐 의견 전달이나 이런 사인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됐겠는가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력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친윤이라고 막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뭐 안철수 전 의원, 저 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나예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친윤끼리 말씀하신 대로 교통정리 들어갔다. 대통령실의 입김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게 결정적이었겠죠. 만약 대통령이 그래 계속 열심히 해봐라고 했으면 중도 포기했겠냐고요. 뭐 당신 출마하지 마. 이러한 적극적인 말림보다는 출마해서 되겠어? 뭐 이런 소극적인 반응을 읽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좀 본인 스스로 빨리 일찍 접은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누구를 밀 것이냐라는 것은 좀 새로운 문제 같아요. 결코 김장연대는 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네, 장재원 의원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커요. 당내에서가 아니라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으로 장재원 의원에 대한 반감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을 밀거나 아니면은 김기현 의원을 미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가 않을 것 그럼 같고. 누굴 밀까요? 그렇다고 나경원이나 네. 안철수 의원을 네. 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은 비대위원장까지 거친 중진 의원으로서 당 전당대회가 좀 격화되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좀 바로 잡아주는 교통 정리자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친윤 후보 정리 어떤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냥 적극적으로 개입보다는 네.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전당대회가 좀 국민의 사랑받는 당원의 축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사랑을 받는 축복 속에 축제가 네. 될 수 있을까요? 축제는 이제 당원 100%의 축제인 것 같고 뭐 당원 100%의 축제니까 뭐 근데 그 중에서 권성동 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애초에 만약에 당권 주자로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의 자기가 이끄는 뭐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처럼 네. 일군의 뭐 이런 친윤계에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얘들아 뭐 우측으로 가자 그러면 우측으로 몰려가고 뭐 이런 그림이 지금 형성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장연대가 생기는 바람에 더군다나 당권 주자의 지위까지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은 권성동 의원이 뭐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이른바 친윤 표심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실은 훨씬 더 큰 변수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네. 지금 어쨌든 이 지지층의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제일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고 결국은 권성동 의원으로 혹시나 뭐 좀 움직였을 수도 있는 개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부분으로 향하느냐 아니면 김장연대로 그냥 뭐 흡수가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이 남은 뭐 변수겠죠. 권성동 의원과 관련돼서는. 그렇군요. 저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장 소장님.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을 딱 규정했어요.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나야말로 진정한 윤핵관이다. 핵관 중에 윤핵관. 네, 핵관 중에 핵관, 핵핵관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맞습니까? 맞죠. 맞긴 맞죠. 뭐 권성동 의원보다 더 핵심 측근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또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자신 없어 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김장연대 있잖아요. 네. 김기현, 장제원 이 연대가 생명력을 다하는 상징적인 모습이 오늘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불출마 선언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네. 권성동 의원이 분명히 참여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김장연대의 대세론이 저는 일단은 물길이 좀 막혔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근데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가서 이제 일종의 면접. 근데 안철수 의원도 간다는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간다는 네. 거고 전부 이제 부동반으로 초청받아서 관저에 가서 밥 먹는다는 건데 면접 보냐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않습니까?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당권 주자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면접 본 적이 있느냐. 본인은 이제 관저로 다 초청해서 그냥 한 번씩 다 공평한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네. 그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조차도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하면 혹시 부부 초청해서 면접 볼 건가요? 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명백한 사인이 되는 거죠. 유승민은 아니야 라는 사인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안철수, 나경원 이 두 분들이 관저 가서 얘기를 나눴을 때 그래 나 공평하니까 마음껏 뛰세요라고 할지 그래도 조금 좀 이번에 나가는 건 그렇지 않아? 라고 대통령이 시그널을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출마한다 안 한다 확실한 입장을 안 밝히고 있어요. 제가 확실한 정보를 듣고 왔는데 네. 광고 듣고 단독. 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1분 10초 남았어요. 어제까지의 이제 나경원 의원의 생각은 네. 무조건 출마한답니다. 무조건 출마한다. 무조건 출마한다. 그러니까 뭐 측근 뉴스사이킥 단독 무조건 출마한다. 무조건 나경원 출마한다. 무조건 출마한다. 네, 뭐 측근들과 모여서 좀 얘기도 좀 했고 네. 실무자들에게도 자 그 사무실도 좀 알아보고 좀 스탠바이 해라라고 그랬고 본인이 오늘 계속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번에 나가면 내가 당대표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대표가 되는데 왜 안 나가겠어요? 출마 선언 언제예요 그러면? 그건 시점을 볼 것 같은데 설 전?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만약 네. 저 안 나가요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100% 출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출마한다. 그렇군요. 조만간 그러면 출마 선언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3인칭 시사 시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뉴스아이킥 진행을 맡은 비대위원 장윤선 기자고요. 3인칭 시사 시점 장성철 소장,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조금 더 맞아서 해볼게요. 그 당대표 선거를 하면 뭐 누가 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뭐가 될까? 사실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좀 몇 가지 짚어주시면.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친윤이 결집할 것이냐 아니면 친윤이 갈등과 분화가 될 것이냐. 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행보를 잘 보시라. 김장연대 힘을 안 실어주면은요. 나는 죽어도 김기현, 장제원 이 조합을 내가 용인할 수 없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화가 되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하고 윤한홍 의원하고 한 세트거든요. 네. 그러면은 장제원, 이철규 한 세트고 이 둘 핵심 4인방이 둘씩 갈라지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지금 윤핵관의 분화. 네, 강원도, 경남 예. 이런 식이잖아요. 부산, 강원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를 마침 질문이 들어왔어요. 8820님께서 장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부위원장 사표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사표 안 받아주면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나? 대통령께서 나경원 의원 출마하지 마. 사표 안 받아줄래? 그러기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는요. 국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래 사표 받아줄게 라고 하지 않는 한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사표 내도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네. 장관들이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다라고 볼 그럼 수 나경원 의원 전 대표의 그 운명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쥐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저 가서 발목을 잡고 있다. 만나시면 저 출마해도 될까요? 저 출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예. 어느 정도의 배려와 용인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변수 중에 하나가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까 말까.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 유승민 의원을 지지한다고 생각이 되는 20% 내외 정도의 당원들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출마하시지 않을까요? 이쯤 됐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출마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매일매일 마음이 바뀐다고요? 도저히 예측이 안 돼.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네. 장성철 소장님뿐만 아니고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거나 가까운 분들이 네. 단 한 명도 단언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전당대회 나가는 것도 사실 돈 많이 드는데 그런 조건들이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단언할 수 없다고 보고 다만 여의도 상식으로 보면은 지금은 출마하면 이상한 거죠 사실 뭐 별로 지지율도 많이 안 나오고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또 그동안 어떤 해온 선택들을 보면은 그러한 조건하고는 별개로 사실 당위론에 입각해서 선택한 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변수 중에 저는 그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지 않습니까? 네. 결선에 어떤 조합으로 가느냐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게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면 3파전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어쨌든 좀 약체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3파전 비슷하게 되는데 나경원, 김기현 조합이 진출하는 것인지 나경원, 안철수 조합인 것인지 김기현, 안철수 조합인 것인지에 따라서 향배가 굉장히 다양하게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 예상도 한번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뉴스 한번 같이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중앙일보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김진욱 공수처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신무식을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눈물을 흘렸다. 무슨 일입니까? 왜 우셨을까요? 지난 2일에 시무식을 했는데 네. 서러워서. 이제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의 시 선한 능력으로를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본 회퍼 목사라는 사람은 히틀러 정권 당시에서 이제 반나치 운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고 네.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한 뒤에 처형을 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시를 왜 소개를 했을까? 하느냐 예. 이런 의문이 먼저 드는데 그런데 이 시를 기반으로 한 또 찬송가가 있대요. 주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인데 이 노래를 또 불렀고 이분이 크리스찬 독실한 그렇죠. 굉장히 독실하다고 하는데 예. 시무식에서 이 찬송가를 불렀고 그러다가 이제 눈물을 갑자기 흘렸다. 그게 약간 이게 시무식에서 이런 거를 했다는 거는 이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울었다라는 거는 지금 뒤늦게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서러웠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장 거죠. 소장님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그런 거죠. 네. 아, 왜 이렇게 서러울?
우리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지금 외풍에 시달리고 지금 뭐 대통령께서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고 암담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라는 되게 헌정사상 의미 있는 저런 조직은 정말 강단 있는 상징성 있는 분을 공수처장으로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좀 유약하고 허약한 분을 임명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장 차를 갖고 모셔가면서 피의자 조사를 한 것부터 공수처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 공수처의 어떤 독립적인 모습은 이미 끝났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 그러니까요. 정권이 뭔가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공수처의 신세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워낙 이제 이상해져 버린 게 뭔가 수사를 정말 쫙 펼치고 예를 들면 검사들이 지은 뭐 여러 가지 죄라든가 그리고 정말 고위층이 저지른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이제 하려면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것은 명확한 한계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공수처에 고발이 되고 지금 검찰에서 넘어오고 막 이첩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다 못하니까 다시 검찰에 돌려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에 돌려주면은 예를 들면 검찰이 관련된 예를 들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예. 사건 같은 거 자기들이 편한 부분만 수사하고 다시 공수처에 다 돌려주고 공수처는 수사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조직만 우스워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은 큰데 파출소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왜 못해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눈물이 쏟아지는 걸까요? 그래서 좀 서러웠던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러면은 능력 부족이라고 봐요. 어차피 전반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처음부터 의욕이 넘쳐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조희연 뭐 교육감을 제1 수사 대상으로 한 것도 부적절해 보이고 윤 대통령과 그 손준성 부장검사 이 건까지 했는데 이거 출석도 안 하고 대통령은 조사할 수도 없고 자신들의 처지를 여기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존재감이 그러니까-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공수처를 이 상태로 방치를 할 거면은 차라리 윤석열 정권에서 정책적으로 없애자고 하라는 겁니다. 그 없애자고 하고 다른 대안적인 무슨 가닥을 잡든지 아니면은 민주당 때문에 안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는 폐지는 안 하겠다고 일단 이 대선 때 얘기를 했잖아요. 네. 폐지를 안 할 거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하든지 이걸 늘려주든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인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또 법 개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국회에서 막 이렇게 정쟁화하지 말고 이것도 뭔가 결론을 확실히 내서 추진할 거면 추진하자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죠.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공수처의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네. 초대 공수처장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다음 공수처장한테 역할을 기대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여하튼 그 그릇에 맞는 역할을 잘 해줄 그럼요. 때 국민들이 기대하고 박수도 보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인칭 시사시점 장성철 소장,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